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원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원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간히 그 권장하고 추천하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물론 엔텍 비료를 주로 많이 추천하지만 그러면서도 미량 요소하고 칼슘제라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미량 요소와 칼슘이 왜 필요한지 적어도 그냥 내가 이거는 왜 써야 되는지는 알고 좀 하자. 제가 그런 오늘 취지로. 그 다음에 그럼 과연 미량 요소가 식물한테 꼭 필요한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양제라고 가서 보면 미량요소 붕소 0.1%, 뭐 그다음 몰리브덴 0.01%, 이게 미량요소예요. 이것도 미량요소냐? 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허가내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해주 추출물이다. 근데 우리나라 비료법에 해주 추출물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실은 정부의 이게 좀 잘못된 정책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해주 추출물이 식물에 써보니까 오일을 잘 빠지게 만들고 기형과도 예방하고 수정도 잘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료로 팔아야 되겠다. 근데 정부에서 가서 나 이거 팔려니까 해주 추출물을 등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등록법이 없어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량요소를 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좀 농업 쪽도 등록법 자체가 좀 바뀌어서 해주 추출물 가지고 가면 몇 프로짜리냐, 몇 프로고, 우리 회사에서 등록한 대로 등록해주고, 그 대신 그 성분이 안 나왔을 경우는 회사에 엄격한 그 벌금 내지는 뭐 그런 행정처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법이 그렇지가 못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얘기 길고요. 어쨌든 미량요소와 칼슘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제품을 간단하게 비료입니다. 비료 이것들은 지금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바사코트라고 그래서 완효성 비료. 주로 이제 오이, 뭐 고추, 뭐 배추 이런데 한 2g에서 한 5g 정도. 비료 알수로 얘기하면요, 보통 한 30알에서 한 7, 80알, 뭐 많게는 한 100알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3개월부터 많게는 9개월까지 가는 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오이 심기 전에 밑에다가 한 2, 3g 넣습니다. 많게는 5g까지도 넣고, 이제 주로 이제 하우스에서 많이 하는데 넣고, 그리고 흙을 살짝 뒤집은 다음에 위에다 심어요. 그렇게 가면 오이를 얘가 다 키워주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이가 100이라는 비료가 필요하면 이 바사코트를 처리하면 한 많게는 60, 적게는 한 40 정도 비료를 꾸준히 3개월, 6개월까지 끌고 갑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가뭄을 타거나 내가 물을 못 주거나 그 다음에 비료를 못 줘도 바사코트가 오이 뿌리 밑에 비료가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비료를 먹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노화가 오거나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뾰족하게 빠진다거나 단거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이런 완효성 비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엔텍이라는 비료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기능성 비료고 그래서 많이 써봤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비료가 이제 하이그린 외에 미량요소 3가지. 그 다음에 땅부자는 아까 그 모두싹을 잎재로 만든 게 그냥 땅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부자는 근데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보통적으로 써주셔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좀 병이 있거나 연작이 아주 심한데 이런 데 위주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주비료는 뭐 포스카솔, 하카포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새롭게 얘기해야 될 비료가 이제 칼슘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NK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NK를 추비료초로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한 세대 앞선 거예요. NK에 칼슘이 함유된 비료를 요즘 많이 씁니다. 왜? NK를 준다는 의미는 주로
과일을 키우거나 이제 수확기에 접어든 직전에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기에 가리질을 많이 쓰면 착색은 빨라요. 착색은 빠른데 가리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역할이 오냐면 엽록소가 파괴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그네슘 결핍이 오고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가리가 주면. 그래서 가리를 주게 되면 잎은 망가지고 과일은 빨리 착색이 되는 게 일반적인 예예요. 그래서 가리를 줄 때 칼슘을 주면 잎도 잘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과일의 저장성도 좋아집니다. 열과나 이런 부분도 방지를 같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를 좀 하면요. 좀 이 바닥에 있어서 조금 그런데, 식물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15가지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질소, 인산, 가리, 칼슘, 고토, 그 다음에 김일우 대표님 얘기하신 유황. 규산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규산이 있으면 굉장히 식물이 건강하게 크고 그 다음에 병에 강해집니다. 규산은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미량요소가 이제 붕소부터, 뭐 오이 하시는 분들 배추 하시면 잘 아시죠. 붕소가 하나만 결핍이 되면 어떻습니까? 배추에 때가 끼죠. 때 코르쿠아라고 그래요. 코르쿠아. 예, 무, 배추, 토마토 뭐 이런 작물에 다 때가 낍니다. 그리고 망간이라는 식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연맥이라고 하죠. 연맥. 쉽게 얘기해서 양분을 공급하는 통로예요. 잎 사이에 가운데 통로. 그 연맥을 갈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망간입니다.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그 다음에 철은 생장점이 노랗게 바뀌는 증상.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말 그대로 질소인산가리만 우리가 지금까지 농사를 졌는데 아무리 지금까지 질소인산가리 아무리 많이 줘도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미량요소들이 있어줘야만이 수확량이 늘어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식물은 15가지 비료와 탄소, 수소, 산소 이 3가지 해서 18가지 성분이 있어야 건강하게 크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제가 간간히 설명을 한 번씩 드렸는데요. 자, 식물은 햇빛을 보고 탄산가스하고 물을 이용해서 식물의 잎, 맨날 제가 말씀드리죠. 오이 같으면 15일 이상이 된 잎, 쉽게 해서 젊은 잎에서 햇빛을 보고 엽록소에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자, 배추도 똑같습니다. 배추도 건강한 잎, 속잎이 아니고 위에 건강한 잎,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먹어서 잎이 노란 잎 말고 그런 건강한 잎들이 포도당을 형성해서 효소 반응에 의해서 당이나 전분이나 섬유질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뿌리에서 비료를 말아서 물에다 올립니다. 또 입으로 올려주면 이 포도당과 비료와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해서 아까 얘기하는 김일우 사장님 대표님 얘기했죠.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오이가 크고 꽃이 피고 쉽게 얘기해서 배추 잎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얘기 설명드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햇빛을 보고 뭘 만든다 하더라도 얘가 당으로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단백질로 비료를 아무리 많이 흡수하면 뭐합니까? 자, 겨울에 지금 하우스 농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해가 안 떠요. 해가 안 뜨고 온도가 차가운 상태에서 비료는 계속 줍니다. 관주 비료로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오이를 겨울에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오이는 안 크고 잎만 시커매집니다. 계속 시커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시커매요. 까맣다는 느낌일 정도로 그냥 시커매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잎에 비료를 준 비료가 자꾸 농축이 되는 거예요. 잎 안에. 농축이 돼서 잎이 성장도 못하고 계속 시커멓게만 두툼하게만 됩니다. 근데 잎에서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합성을 해서 단백질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과일로 보내고 뿌리로 보내고 잎으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에 햇빛과 온도가 가장 기본으로 있는 상태에서 효소 반응, 이 효소 반응이 해야 되는데 그 효소 반응을 주로 일으키는 성분들이 미량요소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미량요소라고 하는 것은 생리장애를 일으키는, 아까 제가 잔류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르쿠아를 만들고 칼슘에 의해서 꿀통이 되고 그다음에 공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생리장애를 유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양분을 빨리 단백질로 합성하게 만드는, 쉽게 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이가 저절로 커요. 배추가 저절로 큽니다. 그리고 오이가 맛이 좋아야 되죠.
맛이 좋으려면 당이 올라가야 돼요. 분이 생기고. 그러려면은 포도당, 만들어진 포도당을 빨리 당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 이게 이 효소 반응을 하는 역할이 또 미량요소가 합니다. 미량요소는 말 그대로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의 소화, 뿌리에서 비료를 만드는 양분의 소화제예요.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미량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미량요소가 없으면 안 된다. 아까 김일호 대표님 얘기했죠. 단백질이 만드는 과정에 거기에 또 황도 필요합니다. 황은 질소와 황은 8대1이에요. 8대1 법칙. 질소가 8%가 있으면 황이 1% 있어줘야만이 단백질이 원활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원리 한번 말씀드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비료가 좀 없을 때, 그때는 질소 인상가리 비료만 줘도 식물이 그냥 스스로 잘 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이를 예를 들어서 300평당 내가 10톤을 땄는데 처음에는 5톤 따다가 질소 인상가리 비료를 주니까 10톤으로 늘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비료를 많이 줘도 10톤 이상 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중요한 게 붕소나 코토나 망간이나 아연이나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들을 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10톤이 15톤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맛과 품질이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미량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더 빼고 그만 제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전류라는 부분. 지금까지는 이제 광합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햇빛을 보고 이 가운데 잎, 자, 고추를 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잎에서 양분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양분을 합성을 해서 자, 식물 오이의 줄기, 배추의 줄기 속에는요, 배추 가운데 줄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구멍이 2개. 하나는 물관, 하나는 채관. 그럼 물관은 뭐냐면 물에서 비료를 말아서 이렇게 올리는데, 물을 말아서 올리는데 그게 물관입니다. 반대로 이 새순 쪽에서 그 다음에 이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뿌리로 보내는 게 있어요. 뿌리로 보내는 게 그게 채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냅니까? 과일로 보내고요. 꽃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구멍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밑에서 빨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잎에서 만든 양분을 뿌리와 과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채관입니다. 채관이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을 뿌리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일조량이 떨어지고 양분이 안 만들어지면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약화가 와요. 그리고 두 번째, 과일로 보내기 시작하니까 뿌리로 보낼 양분이 적어져요. 그래서 내가 일조량이 적어지고 가물고 그러면 이제 양분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로 보내기보다는 과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또 약화가 오는 겁니다. 기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뿌리도 같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농사를 지시면서.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뿌리가 좋아지면 양분이 충분해요. 그래서 만들어져 갖고 그냥 너무 잘 만들어진 거를 뿌리로 보내는 양분은 뭐냐면요, 당이에요. 당. 뿌리를 성장을 시키는 게 쉽게 해서 오옥신이라는 호르몬과 당에 의해서 뿌리가 형성이 됩니다. 뿌리가 잘 발달이 돼요. 물론 우리가 영양제, 밝은제에 의해서도 되지만 식물 스스로는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 뿌리가 잘 발달이 되니까 뿌리가 쭉쭉쭉 뻗어가요. 뿌리가 뻗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설명 드렸어요. 뿌리가 땅 속에서 뻗을 때 그냥 뻗는 게 아니라 뿌리 끝에 골무가 나옵니다. 그게 근산이에요. 근산. 그 근산이 비료들을 막 녹여서 먹어요. 미량요소고 뭐고. 근데 뿌리가 없으면 질소하고 물만 먹습니다. 뿌리가 잔뿌리가 많으면 근산에 의해서 이 근산의 활력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비료나 물을 흡수를 충분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가뭄도 안 타요. 쉽게 해서 가물더라도 더 깊이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에 가뭄도 적게 타는 이런 원리다. 그 과정에 광합성을 잘하려면 그 다음에 광합성이 잘한 잘한 것이 쉽게 소화가 잘 되려면 미량요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냥 엽록소를 형성하는데 실은 식물 세포 하나에 그 엽록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마그네슘 원소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마그네슘 원소 하나 외에도 실은 망간, 마그네슘 고토가 똑같습니다. 망간, 아연, 철, 구리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이 예를 들어서 오이 잎이 희뜩희뜩 나타나요. 희뜩희뜩 해갖고 마그네슘 결핍이 옵니다. 어디서 와요? 오이의 바로 밑에 잎에서 옵니다. 오이 달린 밑에서 오는데 이게 희뜩희뜩 오면 무조건 마그네슘만 줘갖고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망간이나 아연 이런 철 같은 미량 요소를 같이 첨가하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 엽록소 구성하는 같은 요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입에서 양분을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양분을 뿌리로 보낸단 말이에요. 당을 햇빛을 보고 만들어진 당을 뿌리로 보낼 때도 얘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고토와 붕소와 아연 이런 성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분들이 있어줘야 잘 보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분 전류라고 그래요. 양분 전류. 자, 오이, 제가 배추는 모르겠지만 오이는 알고 있습니다. 오이는 아침에 해가 떠서 1시간 이후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종일 만드는 양분의 80%를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70%에서 80% 이상을 다 만들어버려요. 이게 오후 햇빛은 없어도 오이는 잘 커요. 그런데 그러면 만들고 나면 뭘 합니까? 만들었어요, 입에서. 그럼 갖고 있냐? 그게 아니고 입에 있는 양분을 과일로 보내야 됩니다. 뿌리로 보내고 2시가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 과일로 보내요. 뿌리로.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보내는 시간은 언제냐면 저녁 해가 지고 나서 1시간 이후. 통상적으로 우리 7시라고 그래요. 7시 이후부터 잘 보냅니다. 그래서 7시, 이제 하우스, 겨울에 가온 재배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 이후부터 온도를 잘 잡아줘야 돼요. 왜? 양분을 잘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미량요소는 양분을 전류시킨, 보내주는 역할도 한다. 이 양분을 만들고 소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양분을 보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거랍니다. 미량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분 전류 촉진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좋아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양분 흡수가 잘 된다. 자, 그래서 미량요소는 실은 미량요소를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수확량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수확량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분의 밸런스. 질소인산가리 또 안 쓰면 안 돼요. 질소인산가리 쓰면서 거기에 맞는 미량요소를 적절하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광합성이 증대되고 양분을 잘 전류하니까 과일도 잘 크고 뿌리가 잘 발달이 되고, 뿌리가 잘 발달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물과 전체적인 비료, 쉽게 얘기해서 15가지 비료를 잘 흡수를 하게 됩니다. 흡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입이 좋아지고 엽록소 형성이 잘 되니까 광합성이 잘 되고,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이의 품질과 그 다음에 배추의 품질, 수확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자, 미량요소 비료가요 많아요. 회사에 하이그린, 뭐 꼼비, 뉴트리보, 믹스, 꽃뿌리. 간단하게 합니다. 하이그린은요 간단하게 해서 토양에 뿌리는 미량요소입니다. 토양에 밑거름으로 쓰는 미량요소. 거기에 일본 애들이 좀 기술을 발휘한 게 있어요. 뭘 발휘했냐면 이 토양에 미량요소를 그냥 뿌려놓으면요, 우리나라 토양에 뭐가 많습니까? 인산이 많아요. 인산. 자, 근데 미량요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미량입니다. 미량인데 식물한테는 꼭 필요한 건데 얘네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플러스 비료예요. 붕소를 제외한. 붕소만 마이너스 비료, 나머지가 다 플러스 비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토양에 많은 인산질이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비료예요.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노지에 농사를 지면 연작장에 염류집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요, 플러스 비료와 마이너스 비료가 서로 결합이 됩니다. 그 결합된 거를 뭐라면 불용화됐다고 그러고, 불용화된 비료들이 토양에 쌓이면 그게 염류집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이게 실은 미쯔비시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미량요소를 토양에 뿌렸는데 이게 서로 불용화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뭘 썼냐면 얘네들이 쓴 아이템을 낸 게 규산입니다. 콜로이드 규산을 써서 미량요소를 토양에서 불용화되지 않게, 쉽게 해서 다른 인산질하고 결합되거나 황하고 결합되거나 이렇게 플러스해서 결합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일본의 저희가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토양 처리용 미량요소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소인산가리를 빼고 고토부터 규산까지 다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분이고요. 뭐 성분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예. 보통 3개월 정도 가는데요. 예, 보통 뭐 이제 토양에 따라서나 뭐 예를 들어 사질 성향이 너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점질 성향이 가면 좀 더 5개월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미량요소라는 것은 토양에서 잘 유실되지 않아요. 물론 저희들이 수용성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이 규산이라는 성분이 토양에 얘를 흡착을 시키고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이걸 100% 다 수용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요. 수용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채 2달도 안 갑니다. 2달도 안. 그래서 일부는 수용성, 보통 한 40% 정도는 수용성, 나머지는 약간 지호성으로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뭐 엔텍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성과 지용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효성이 되는 겁니다. 질소인산가리, 석회를 제외한 나머지 양분들이 다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고토와 유황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이 고토와 유황, 규산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밀양요소는요, 말 그대로 밀양만 필요해요. 한번 오이 재배하시다가 붕소를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가지가 져버려요. 성장이 안 됩니다. 붕소를 너무 많이 뿌리면. 왜? 오이가 필요한 붕소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예를 들어서 나는 붕소가 필요한 양은 예를 들어 300평에 1.5kg예요. 40%짜리가. 근데 그거를 3kg를 써버리면 바가지가 져서 절대 크지 않습니다. 밀양요소는 오히려 과잉보다 약간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연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비료를 아무리 주어도 농사 품종을 바꿔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토양을 바꿔야 되지만, 토양을 바꾸는 과정에서 밀양요소를 한번 바꿔줘 보세요. 첨가해주면 수확량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품질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경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밑거름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밑거름으로는 물론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비료에는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에 꿀통이 왔어요. 꿀통이 오는 원인이 뭐냐면요, 실은 NK 때문에 와요. NK. 꿀통이 오는 원인이 NK 때문입니다. 왜? 자, 배추 농사 지으시면서 석회 안 씁니까? 칼슘제 안 써요? 다 써요. 다 쓰는데 꿀통이 와요. 결론은 왜 오냐? 질소하고 가리 때문에 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배추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배추를 결구를 촉진하고 통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NK를 몽땅 주죠. 많이 줍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질소하고 가리에 의해서 석회를 못 먹게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근데 이제 물론 첫 번째는 칼슘 결핍이 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은 가물면 옵니다. 가물면 와요. 그건 제가 칼슘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실은 기량작용에 의해서 내가 붕소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붕소 결핍이 와요. 오이가 잘록가가 와요. 붕소 줬는데도 불구하고 와요. 그 이유는 기량작용에 의해서 많이 와요. 질소질을 많이 쓰면 붕소 결핍이 옵니다. 또 밑에다가 석회를 너무 많이 써도 붕소 결핍이 와요. 그게 양분의 기량작용 내지는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고토를 많이 쓰면 인산 흡수가 잘 돼요. 거꾸로 질소 흡수도 잘 됩니다. 고토를 많이 쓰면. 그래서 토양에 오이가,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고이가 발근을 좀 시켜야 되고 생육을 좀 촉진시켜야 할 때 일부러 발근제에다 고토를 섞어 씁니다. 그러면 고토가 인산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비료도 끌어올리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근도 잘 되고 생육도 정전이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상조작용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작용. 근데 반대로 질소를 많이 쓰면 석회 결핍이나 붕소 결핍이 올 수 있고, 가리를 많이 써도 석회 결핍이 오고, 이런 게, 이게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기량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고온, 온도, 석회, 칼슘 같은 경우는 지온이 14도 이상 떨어지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질소지는 지온이 5도만 돼도 흡수가 어느 정도 됩니다. 질소지는. 양분마다 지온의 온도에 의한 영향이 있어요. 자, 근데는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 온도가 32도, 33도 여기까지는 버텨주지만 34도 이상 올라가면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드는 것보다 호흡으로 뱉어내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온에 의해서 양분의 결핍이 나옵니다. 온도나 이런, 그 다음에 기량작용, 다른 양분을 많이 써서 이런 결핍이 와요. 그런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실은 연면살포예요. 연면살포로 한 일주일, 많게는 열흘 정도를 보강을 해주면 얘가 그 순간적으로 결핍이 왔던 거를 막아주는 비료. 그게 연면시비의 필요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연면시비를 해주는 제품 중에 원예 범용이라고 그래요. 아, 이게 내가 붕소결핍인지, 뭐 철결핍인지, 망감결핍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 꼼비라는 제품 하나에다가 쉽게 해서 밀양요소를 다 때려 넣습니다. 다 때려 넣어요. 어떤 작물에도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장애가 안 나도록. 범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꼼비라는 밀양요소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원투가 있어요. 원은 뭐냐? 마그네슘이 좀 많이 필요한 작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요,
과일이 착화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꽃이 피고 지고 계속 꽃이 피고 지고 오는 작물들은 뭐가 또 많이 필요하냐면 붕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예 범용이지만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한 건 꽃미 원을 쓰고 이제 과일 같은 거 착화시켜 놓고 나서 과수류. 근데 반대로 꽃이 계속 피고 고추 뭐 오이 이런 것들은 붕소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을 쓰고 이렇습니다. 그런 차이를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제품 설명. 그 다음에 반대로 배추처럼 특이하게 붕소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성분이에요. 배추는. 그러다 보니까 배추, 무 이런 식물들한테는 붕소를 많이 쓰는 붕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붕소가 24%나 있죠. 여기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엽경 채소류, 쉽게 해서 이런 식물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 뉴트리 보예요. 보가 이제 보라는 얘기가 영어로 이제 붕소라는 뜻입니다. 비. 그래서 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론이라고 그래서 그래 뉴트리 보. 얘는 그래서 이제 무배추 이런 엽경 채소류에 많이 쓰인다. 자, 밀양요소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붕소는 필요 없어. 근데 뭐가 필요하냐? 등숙이 굉장히 필요해. 햇빛을 보고 양분을 막 만들고 전류를 시키는데 많이 필요한 성분이 또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쉽게 해서 망간, 아연, 그 다음에 구리 이런 성분들입니다. 보토까지 포함해서 이런 성분들은 주로 뭘 하냐? 쉽게 해서 벼가 수정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써요. 그 다음에 보리 수정되고 나면 쓰고 콩이나 깨 뭐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햇빛을 보고 나서 등수간 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광합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광합성을 잘하게 하고 양분을 이제 쉽게 해서 콩으로 그다음 깨로 뭐 벼로 이렇게 보내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성분들은 곡물 전용이라고 합니다. 믹스라고 그래요. 이런 성분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밀양요소에도 알고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관주용이 하나 빠졌어요. 관주용. 쉽게 얘기해서 관주를 해준다는 의미는요. 밑거름으로 쓴 양분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죠.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옆면으로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주일 열을 많이 가봐야 그 정도밖에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양을 좀 많이 채우려고 하면 이제 관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뭐 관주로 쓰는 양이 또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이게 꽃뿌리라는 제품이에요. 왜 꽃뿌리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원래는 독일 이름으로는 마이크로라는 제품인데 꽃뿌리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를 관주해주면 자연스럽게 꽃과 뿌리가 좋아져요. 밝은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꽃과 뿌리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저희가 고추에 얘를 관주를 해보니까 아마 뭐 사진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고추잎이 7장까지 늘어나요. 평상시에 고추잎이 그냥 조금 건강하지 않고 보통이다 싶으면 고추잎이 5장이에요. 꽃의 잎, 고추의 꽃잎. 꽃잎 자체가 5장밖에 안 되는데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추잎이 하얗면서 암술이 툭 튀어나오고 꽃잎 수가 많아져요. 꽃의 꽃잎 수가 많아집니다. 꽃잎 수가 7장이 되면 고추가 수정이 딱 되고 나면 고추는 크지 말라고 해도 감으로도 지가 알아서 큽니다. 꽃잎 수가 많아지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암술이 튀어나와야죠. 그리고 오이의 꽃잎 색깔이 선명한 노란색을 띄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과자루가 어때야 돼요? 4cm 정도 커져야 되고 약간 하늘을 보고 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실은 이 꽃뿌리가 관주로 넣었을 때 그런 역할들을 하게 꽃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과일은 크다. 그리고 과일의 수정도 잘 되고 당연히요. 요건 뭡니까? 어깨 빠진 과. 그렇죠? 기형과. 이것도 칼슘 결핍입니다. 잎 테두리, 낙하산 잎이라고 그러죠. 테두리 타는 증상. 그다음에 요 끝 썩은병. 쉽게 해서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썩기도 하지만 칼슘 결핍에 의해서 끝이 썩습니다. 오이에. 그다음에 배추의 꿀통. 이거 다 뭡니까? 칼슘이죠. 물론 칼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칼슘 플러스 붕소가 같이 결핍이 오면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제가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물면 나온다. 두 번째, 질소와 가리지를 너무 많이 주면 나온다. 세 번째, 온도가 너무 고온에도 나올 수 있다. 고온에도.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충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칼슘 중에 캔마거, 루트칼, 뭐 퍼펙트칼, NK칼이 있는데 간단해요. 자, 뭐 오이에는 이제 어깨 빠짐과 공동과, 그 다음에 뭐 배추는 꼴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왜 나타나냐?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물면 나옵니다. 가물면 나오는
그 배추의 꿀통 속이 썩죠. 까맣게 썩어요. 혹시 토마토 보셨습니까? 토마토 석기 결핍, 배꼽 적은과라고 그러죠. 시커멓게 타요, 배꼽이. 고추 끝 어떻게 나타납니까? 석기 결핍. 고추 끝에 손 한 마디 안쪽으로, 이게 씨 끝털이에요, 한마디로. 고추 씨의 끝털이 거기가 시커멓게 타죠. 그래갖고 이제 물러지다가 시커매집니다. 시커매지는 역할 중에는 물론 거기가 곰팡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식물은, 사람은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냥 세포하고 세포 그냥 연결이 돼 있는데, 식물은 세포와 세포벽이 있어요. 그 사이가 이루어지는 게 칼슘이에요. 근데 그 칼슘만 세포벽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세포벽을 이루는 물질 중에 페놀이라는 물질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페놀하고 칼슘하고 둘이 딱 손잡고 세포벽을 딱 만들어가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칼슘이 결핍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산소,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이 페놀이 깔끔하게 타버려요. 그래서 칼슘 결핍이 오면 시커멓게 타고 하는 증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놀과 칼슘이 정말 짱짱하게 잘 이루고 있으면 세포벽이 이렇게 강하게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망가진 모습. 이게 이제 독일 애들이 사진 찍어서 봤는데, 실제로는 전자현미경이 찍으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식물의 이게 세포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가물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칼슘은 물에 따라서 이동을 해요. 물에 따라서. 자, 그럼 물이 적게 가는 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식물은 물에다가 비료 말아갖고 빨아 올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그런 얘기해요. 운동장 한가운데 나무 하나 심은, 둥구나무가 하나 있고 옆에 천막이 있어요. 천막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요. 왜? 더워. 나무 밑에는 자꾸 가. 시원해. 왜 그럴까요? 계속 나무 밑에 이 둥구나무에서는요, 뿌리에서는 계속 물을 빨아 올립니다. 100개를 빨아 올린 것 중에서 95개를 다 버려요. 밑으로. 계속 낮에 안 보이지만 계속 물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냉장고 원리처럼 물이 계속 증산이 되니까. 근데 천막에는 아무리 그늘을 가려놨지만 더워요. 왜? 수분 증발이 안 되거든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호흡작용을 하면서 물을 버립니다. 실은 버려요. 근데 100개 중에 95개를 버려요. 5개만 자기가 먹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과일이나 새순이나 이런 데에는 물이 잘 안 가요. 쉽게 얘기해서 물을 잘 먹는 데는 어디입니까? 건강한 잎, 아랫잎, 건강한 잎, 중간잎. 얘네들한테는 물이 계속 가고 기공해서 물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물이 안 가는 데는 칼슘 결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이 주로 새순이나 과일에 많이 오는 겁니다.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리고 가물면은 온다. 그래서 가무니까 물을 더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물면은 과일이나 새순에 더 칼슘 결핍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오이는 물을 계속 주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보통 6월 중순쯤 지나면 가물어요. 그때가 장마 직전에 굉장히 가뭅니다. 그러면 그때 산재병이 오기 직전에 석회결핍이 많이 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쭉쭉쭉 빠지죠. 나중에는 이제 칼슘결핍은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증상이에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온다. 그리고 칼슘을 이제 오이하신 분들 좀 드려야 돼요. 칼슘을 관주를 주면요, 칼슘의 역할 중에 세포벽을 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도 있죠. 저장성을 좋게 하고 무게를 증가시키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또 역할이 하나가 뿌리 발달을 좋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밝은제만큼 칼슘이 더 좋습니다. 밝은제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칼슘이 좋아요. 그래서 칼슘을 때로는 이 오이 농사를 지면서 한 정기적으로 한 20일 아니면 15일 최소 이상 이렇게 띄어서 그 전쯤 간격으로 한 번씩 관주를 해주면 밝은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식물의 과일의 저장성이나 칼슘 결핍도 예방을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뿌리 솜털을 발달을 시킨다는 이론이에요. 이론. 이게 이론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칼슘의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이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저희 회사 중에 이제 캔마그, 이건 이제 원예 본명이면서 연면 전용인데, 얘 특징은 뭐냐? 칼슘 결핍이 올 때, 과일을 수확할 때쯤 되면 칼슘 결핍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실은 알고 보면 마그네슘 결핍이 같이 와요. 같이 옵니다.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칼슘 하나만 주는 것보다는 마그네슘하고 칼슘을 같이 주자. 근데 전 세계에 아직까지 마그네슘, 칼슘이 이렇게 비율로 해갖고 액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없습니다.
독일 애들이 만든 얘네들 바스프에서 만든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칼슘과 마그네슘이 서로 기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끼리는 마그네슘 가루 만들고 칼슘 가루 해갖고 섞어는 놉니다. 가루끼리는. 근데 액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얘네들 이게 저희는 뭐 저희 회사는 못 만들 거고요. 독일에서 당연히 특허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붕소가 같이 있는 액상 제품이다. 요게 이제 원예 법명으로 쓰이는 저희 대표 칼슘제입니다. 그래서 연면시비 전용.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일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누트칼. 이건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신제품으로 낸 제품인데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저희는 이제 관주 전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량 요소를 토양에 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서로 비료끼리 서로 결합이 됩니다. 근데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뭐 딸기나 뭐 이런 양해 가시는 분 아마 주위에 계실 거예요. 양해 가시는 분들 딸기밭에나 토마토나 양해 가시는 분들 가보면 통이 3개쯤 있어요. 3개. 큰 통이. 왜 3개가 있냐? A통, B통, C통 이래요. 그럼 A통에는 뭐 넣냐면 칼슘 종류, 질산 종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B통에는 뭐 넣냐? 황산 종류를 넣어요. 황산. 황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넣어요. 그 C통에는 산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 인산액이든 질산액이든 이런 산을 넣습니다. 산을 넣어요. 그래 넣는데 아니 왜 비료를 다 같이 넣어버리지 한꺼번에 왜 여기다 A통, B통 나누느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2개를 같이 섞어 놓으면 섞어 놓기 시작해서 30분도 안 지나서 비료가 덩글덩글덩글 막 저기 알맹이가 만들어집니다. 다 녹은 거를 같이 넣어도 그냥 A통에 있는 물을 싹 다 녹은 걸 넣고 B통에 있는 다 넣어더라도 막 알맹이가 형성돼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칼슘과 황이 결합하기 때문에요. 아까 김일호 대표님 얘기하시는 황과 칼슘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호 대표님의 모두싹은 특별하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칼슘하고 섞지만 일반적인 황들은 못 섞어요. 일반 칼슘하고 질산 칼슘, 일반 칼슘들하고 못 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에 어떤 이런 의뢰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실은 얼마 전부터 작년에 개발해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칼슘을 그럼 코팅을 하자. 코팅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뿌리로 주는 관주로 줬을 때 칼슘들이 대부분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대부분 관주로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칼슘을 일반 비료하고 섞어서도 아무 문제 황하고도 결합이 안 되게끔 만들어놓은 코팅을 시켜놓은 제품이 실은 누트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칼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은 아미노산, 그다음 미량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 미량요소는 많지는 않지만 같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붕소도 0.01%, 뭐 구리, 철, 망간, 아연이 같이 들어가 있고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대비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제가 오신 걸로 아시는데 녹균병이 작년에 안 됐길래 지금 녹균병이 안 됐길래 모두싹만 넣어서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결국은 누트칼하고 모두싹하고 얘를 같이 넣어보고 나니까 뭐 4, 5일인지 며칠인지 지나서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녹균병이 어떻습니까? 녹균병 자체는 뿌리가 안 좋아지고 비료 성분이 잘 흡수를 못하고 온도 편차가 심할 때, 저온일 때 많이 생깁니다. 주로. 힘이 떨어질 때 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질소도 있습니다. 질소 성분도 있고 칼슘도 있고 아미노산까지 있다 보니까 모두싹하고 딱 들어갔을 때 바로 그런 효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녹균병 방지할 때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얘하고 같이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뭐라 그럴까. 3kg가 보통 많이 쓰면 75말, 50말, 그 다음에 관주로는 한 400평 정도 씁니다. 가격도 15,000원 정도 하니까 비싼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걸 권장을 많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배추 뿌리옥병 여기에도 얘를 같이 써요. 여기를 같이 썼을 때 확실히 모두싹의 효과가 좋아집니다.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도 같이 효과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싹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관주를 하거나 그럴 때는 한번 저희 누트칼하고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뿌리 밝은 재료도 쓰입니다. 뿌리 밝은 재료도 얘도.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NK 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질소와 가리라는 애들은 식물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숫기를 당기고 어떤 광합성을 증진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 가리의 질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품질을 떨어뜨려요. 성장은 빨리 시키는 만큼 품질을 떨어뜨리고 저장성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질소 가리를 NK를 많이 주면서 노화가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칼슘 결핍이 오고 붕수 결핍이 오고 그래서 꿀통이 형성되고 뭐 잘록거나 때로는 그런 끝썩은병 이런 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세가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요. NK에 칼슘 붙은 비료들을 요즘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추비로. 그래서 이제 추비가 요즘 추비의 성향이 바뀝니다. NK 칼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 회사도 NK 칼이라는 제품이 이제 새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가리에 칼슘 들어간 제품. 앞으로는 오이나 뭐 배추도 마찬가지. 초기에는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중후기 때 웃거름을 줄 때는 NK 칼을 한 번씩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자, 퍼펙트 칼은 뭐 억제형 칼슘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누트 칼이 생장형, 이제 생육을 촉진시키는 칼슘이라고 하면 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 그래서 이제 숙기 때 수확 시기에 들어가는 과일, 뭐 과수라든가 이런 때 이제 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개미산 칼슘하고 가리하고 칼슘이 높은 제품이에요. 미량에서 있지만. 그래서 얘는 이제 과채류나 과수류의 중후기 때 쓸 수 있는 칼슘이다. 그래서 누트칼은 어떻습니까? 질소가 있어서 생육을 촉진시키는 칼슘이라고 보시고 얘는 생육은 좀 줄이면서 과일 쪽으로, 과일을 숙기 쪽으로 당기는 쪽으로 쓰는 제품이다. 그 다음에 저장성을 좋게 하는 제품이다. 퍼펙트 칼입니다. 성분이 보시면 뭐 칼륨 높고 칼슘 높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량소가 있는 제품입니다. 얘도 관주와 연면 시비가 되는데요. 관주 같은 경우는 보통 1에서 1kg 정도, 한 200평 기준에서 1kg 정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면 살포는 뭐 한 40g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kg짜리하고 10kg짜리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일호 대표님이 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이제 칼슘제하고 모두싹을 좀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오이 녹균병이 걸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싹 1kg에 누트칼 한 1.5kg 정도 섞어서 같이 관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깨 빠진 거나 잘록거나 이런 공과, 그 다음에 기형과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누트칼과 모두싹을 같이 해서 관주해 주시면 빠르게 해결하고, 옆면으로는 반대로, 옆면으로는 칼슘 캔마그를 쓰시는데 실은 잘록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과가 나올 경우, 그 다음에 끝이 무를 경우, 이럴 경우에는 꼼비보다 누트리포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붕수를 처방을 같이 해줘야 돼요. 칼슘의 붕수를 처방을 좀, 붕수가 높은 거를 처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캔마그하고 누트리포를 권장을 드립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추 쪽으로는 녹균병 마찬가지로 연면시비입니다. 배추는 연면시비, 모두싸고 캔마그를 권장을 드리고, 아마 제가 그 메모 해놓은 거에 배추는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배추는 뭐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침지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방으로 할 때는 정식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한번 흠뻑 땅에, 이게 뿌리 쪽에 이게 이 혼합한 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을 하는 방법은 흠뻑 살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시 그러고 나서, 이거 예방 방법입니다. 예방 방법은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또 한 번 더 주는 방법. 그래서 침지 처리까지 이제 3차에 걸쳐서 예방으로, 뿌력 예방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re we go.